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심다운입니다. 지금 현재 전남대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고, 오늘은 알레르기 질환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알레르기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표면에 와닿는 우리가 이제 실제 알레르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상황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유를 먹고 나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심하게 한다. 두 번째,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코가 가렵고 재채기를 한다. 세 번째,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럽고 두통이 생긴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물린 것처럼 몸에 무엇이 자꾸 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흔히 이제 알레르기 내과라고 하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혹시 학생 여러분께서 이걸 듣고 어떤 것이 알레르기인 줄을 맞춘다면 알레르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개 한 개 제가 설명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우유를 먹고 나니 배가 아프고 설사를 심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유당불내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유당불내성은 아주 엄밀히 말하면 알레르기의 범위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코가 가렵고 재채기를 한다. 이것은 이제 흔히 먼지 알레르기라고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환자들이 저한테 오면. 근데 정확히는 이제 먼지 알레르기라기보다는 이제 먼지에 살고 있는 흔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 관련 비염이나 천식 그런 이제 증상입니다. 비염과 천식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환자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 환자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럽고 두통이 생긴다. 이것은 약을 먹고 나서 내가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을 먹을 때는 어디가 아파서 이제 약을 먹는 거겠잖아요. 근데 이제 약을 먹고 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지러움과 두통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약물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약물 부작용과 약물 알레르기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결론을 얘기하면 약물 알레르기가 아닌 부작용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기가 물린 것처럼 자꾸 난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중에 이런 네 번째 증상이 있는 학생은 나중에 이제 저를 만날 수도 있는데요. 전남대학교 병원에 오시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만성 두드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흔한 네 가지를 일단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잘 모르시겠죠? 네. 이제 좀 더 뒤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흔하게 뭘 먹거나 노출이 되거나 또는 약도 먹거나 뭐 주사를 맞게 되겠잖아요. 뭐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이걸 다 이제 알레르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정말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일부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고 어떤 것들은 알레르기 질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가 이제 약간 다릅니다. 그것의 기본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관련된 반응은 저희가 알레르기 반응의 범주에 보통 넣게 되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관련도가 떨어지거나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보통 알레르기 질환이 아닌 그런 부작용으로 넣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면역 체계가 원래 하는 일은 사람은 태어날 때 두 가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런 걸 이제 배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든 태어날 때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이제 보통 태어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내 자신이 아닌 물질을 뭐 병원체,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을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물질이 들어오지만 나는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이것을 마치 적처럼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이런 생명체도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면역체계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면역 세포들은 지금도 이제 학생들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들은 끊임없이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T 림프구나 B 림프구와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에이팝토시스라고 해서 이제 자멸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로 들어온 물질들을 끊임없이 탐식해서 사망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면역 세포 그리고 이런 세포들을 면역 체계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면역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아까 앞에 말했던 그 두 가지 말고요. 이 면역 세포들 그리고 면역 체계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innate immunity라고 해서 선천 면역이고 두 번째가 adaptive immunity라고 해서 적응 면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아도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히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방어 체계입니다. 특징은 노출이 되면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아주 많이 들어오거나 뭐 쉽게 말하면 평온성이 아주 높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선천 면역만 가지고는 여기에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선천 면역이 아닌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 적응 면역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어떤 림프구가 작용을 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적응 면역의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감염을 몸에서 인지하고 있다가 그 물질이 들어오면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을 토대로 빠르게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근데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요즘은 이 선천 면역들의 일부 세포들이 적응 면역에 관여를 하고 마찬가지로 적응 면역에서 있는 이제 어떤 물질들이 선천 면역에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두 가지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완벽하게 이제 잘 되지가 않으면 그게 반대쪽에 또 영향을 미쳐서 다른 것도 이제 잘 되지가 않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슬라이드들에서 제가 계속 면역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외래 진료를 보면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뭐 이제 병원에 오셨으니까 제가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옆에 이제 말처럼 요즘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앞에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면역이 무엇인지 잠깐 이제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이 환자분은 정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까요? 이게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약간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냐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때입니다. 영향을 받은 면역세포에 따라서 취약한 감염들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생물이나 독소 등 나를 공격하는 물질에 대항하는 항체를 적절히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 질환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공통가변성 면역 결핍증의 경우는 호흡기계 감염이 자주 재발하거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저희가 이런 그 사인들을 알 수 있는 10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러한 질문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로 면역력이 요즘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아무 일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이 앞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알레르기 하면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알레르기는 실제로 어떤 것들과 관련된 그런 학문인지, 그리고 이제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외래 진료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여가지고, 이걸 듣는 학생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 실제로는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 안 한 거는, 이제 보면 면역력이 실제로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정말 면역 결핍증일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말 면역 결핍증이면 저희가 치료를 항체 같은 걸 주입을 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저렇게 물어보시면 환자분께서 이 성인시까지 특별한 게, 아까 말한 10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해당이 안 될 때요. 특별히 해당이 없기 때문에 면역결핍증을 의심하기가 어렵다. 면역세포들에 대한 검사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따라서 거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치료가 있다면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푹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지가 거의 2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별로 그렇게 나아진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에서 프리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이제 해결책인데, 그게 이제 잘 되지가 않아서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란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뭐 요즘 중고등학교 공부는 제가 했던 거랑 많이 다르니까 사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모든 것은 정의가 뭔지 알아야 거기서 발전되는 공부라든지 나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뭐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도 이 말에 어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말에 어원이 있죠. 사실 우리가 유행하는 유행어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때 한참 뭐 유행을 했던 그런 유행어들도 많고, 요즘도 뭐 유행하는 그런 유행어들이 많잖아요. 사실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좀 차이가 날까봐 말을 잘 하긴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를 어떻게 줄인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다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누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전파를 타고 많이 보게 되면서 이 말을 쓴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면 사실 그 말에 대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알레르기도 마찬가지로 어원이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는 알로스와 에고스가 더해진 그런 말인데요. 밑에 제가 설명을 써놨다시피 알로스는 변한다는 그런 뜻이고 에고스는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이 변했다. 이 변한 행동을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그렇게 이제 어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라고 하는 어원이 붙게 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프라우스니츠 쿠스트너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옆에 이제 물고기가 있잖아요. 이 물고기가 송어인데 과학자 A, B라고 합시다. 지금 몸에 빨간 색깔 점이 들어있는 애가 A고 그 옆에 애가 B예요. 근데 A는 이 송어를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몸이 가려워요. 근데 B는 송어를 먹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를 했냐면, 이 A에게서 혈액을 뽑아서 그 혈청을 비과학자의 이 몸에, 지금 보시면 팔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송어를 먹었더니 그 혈청을 주입한 부분에서만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에 보이는 그런 액션을,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이걸 알러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거든요. 이제 알러지랑 알레르기는 같은 발음인데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알게 된 게 있죠. 아, 이 물질은 어떤 사람의 혈청 안에 들어있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이걸 통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훨씬 뒤에 이 물질이 IgE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분들 중에 의대에 와서 배우시게 되면 혹시 제 강의를 전남의대에 입학해서 들으시게 되면 제가 오늘 한 설명과 약간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요. 다르게 할 건데요. 이제 오늘의 설명은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접하지 않고 또는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설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입학하셔가지고 제가 선생님, 교수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요 라고 말한 학생이 있다면 제가 특별히 맛있는 것도 사주고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알레르기 질환은 앞에 과학자들의 실험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혈청에 뭐가 있는 걸로 이게 질환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혈액 안에 있는 이 물질들은 혈액은 우리 몸 곳곳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 다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레르기 질환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알레르기에 의해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알레르기 내과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과가 있지 않았을 때는 각자 과에 가서 환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호흡기 알레르기 천식이나 비염 환자들은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로 가고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는 안과로 가고 뭐 피부 알레르기, 습진이나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는 피부과로 가고 뭐 이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알레르기 내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진 환자들이 이제 물론 저도 때로는 오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다른 과 조언이 필요하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보통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은 중에 아마 많은 거는 비염하고 아토피 피부염 또는 음식 알레르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덜어 있을 거라고 제가 대충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런 환자들이 알레르기 내과로 오게 되면 이런저런 과를 가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께는 그렇게 하나하나 질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알레르기 질환은 어떤 것이고 어떤 상황일 때 의심해 볼 수가 있다. 라는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계속 했었어요. 근데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가장 흔한 질환은 아까 말한 대로 비염이나 천식 같은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의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나중에 의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만나기 쉬운 흔한 것을 중심으로 꼭 강의를 제가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학생들이 누가 천식 환자인지 알아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 중에 사망할 수 있고 좀 중증의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적혀 있는 것처럼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도 아나필락시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나필락시스는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몸에서 2군데 이상의 장기에서 급격하게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장기의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압이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이제 반응들이 이제 중증이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면역학적인 기전이 아닌, 그러니까 면역세포들과 관련 없이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특발성 아나필락시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개 중에는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IgE라고 하는 그것이 관련된 면역학적 기전이 가장 흔한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그러니까 기전이 되겠습니다. 옆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이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 눈하고 입술이 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붓는 것을 혈관 부종이라고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경험한 학생이 있다면 본인의 증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혈관 부종이나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잘 생기고 또는 혈관 부종이나 두드러기 외에도 그냥 온몸이 붉게 되는 이제 그러한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부종 환자들은 와서 하는 말이 몸이 얼굴이 헐크처럼 붓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헐크처럼 붓는 것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붓는 거잖아요. 몸에 있는 내부 장기도 저렇게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후두 부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후두가 저렇게 붓는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두는 숨을 쉬는 곳인데 저렇게 부으면 당연히 매우 답답하겠죠. 그리고 이런 답답함이 아주 급작스럽게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 답답함을 설명할 때 주로 목이 조여오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그 아나필락시스 때 관찰할 수 있는 피부 증상인 혈관 부종을 가져온 것이고요. 근데 혈관 부종이 아나필락시스 때만 생기냐?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나이에서 혈관 부종이 생기는 것은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보고 혈관 부종이 이제 반복이 자꾸 되는 그런 학생들은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이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런 다른 증상들이 두 장기 이상에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예시가 됩니다. 피부 증상은 하이브는 두드러기거든요.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붉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호흡기계 증상이 있습니다. 기침을 한다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숨을 짧게 쉰다거나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쏟아지는 이런 이제 우리가 헤이 피버는 건초열인데 이제 알러직 라이나이티스를 예전에 헤이 피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장관계 통해서 토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설사를 하거나 변실금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을 보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대변을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건 혈압이 떨어지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맥박이 약하게 느껴지거나 창백해지거나 쇼크가 오거나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학적 증상, 만절부절 못하거나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든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나타나는 증상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나필락시스는 앞에 있는 세 가지, 음식, 그리고 곤충, 그리고 약제,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원인들을 밝힐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밝힐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검사를 했는데 밝힐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이제 unknown trigger of anaphylaxis, 그래서 이디오패식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성인에서 호발하는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음식과 소아에서 음식 관련 아나필락시스를 자주 일으키는 음식
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경우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벌독일 거고요. 개미도 벌과 같은 그런 과인데 개미독도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상대적으로 성인에게 흔한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는 아까 말한 대로 처치를 잘 하면 사망이 이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처치를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치료는 제가 이제 앞에 질환 얘기하면서 한 번도 치료를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아마 뭐 의학 드라마를 보면 중간에 나오는 대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는 이제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Airway, Breathing, Circulation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유지하고 숨 쉬는 걸 유지하고 환자가 맥박이 잘 뛰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문제가 있을 때 보통은 IM이라고 해서 근육 주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환자들은 혈압이 떨어져 있을 때 혈관을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렵거나 혈관으로 이제 에피네프린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근육 주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져 있을 때는 수액을 빨리 투약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수액은 영양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혈액을 팽창시키기 위한 수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쓰면 보통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약들은 네, 뭐 학생 여러분은 잘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다른 치료제들을 이 세 가지를 쓰고도 여전히 증상 호전이 더디거나 또는 어떤 특수한 상황일 때는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표적인 중증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